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가 보는 우리를 네.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떤 네. 이야기일까요?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내용은 네. 이제 한일 관계죠. 한일 관계에 대해서 그 외국 언론들이 이제 계속 보도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참 다양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사실관계 보도들이 물론 제일 많고요. 네네. 그냥 이렇다더라. 그렇다, 이렇게 했다. 한국이 뭐 WTO 제소를 했다. 뭐 이런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외국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는 아는 얘기니까 뭐 그런 거를 제가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네네. 다만 이제 그 간혹 가다가 그 분석 기사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전해드리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독일 한 언론이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한 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은 그 9월 17일자인데요. 네. 독일의 프랑크푸르터 운트샤우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이제 그 기사를 낸 것 중에 제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무역 분쟁과 오래된 책임 이렇게 그러니까는 한국과 일본 땡땡 무역 분쟁과 오래된 책임 이렇게 제목이 돼 있는 거예요. 오래된 책임 이게 네. 뭔가 그렇죠. 긍정적으로 저한테는 읽히는데요. 그렇죠. 네네. 그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의 원인 그게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일본의 식민 지배와 그 청산 문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똑같이 그 인류의 큰 어떤 그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네. 그거를 이제 그걸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예. 인정을 하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두 나라는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일본에서는 그 전쟁 관련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그러면은 일본은 항상 그 어떤 어두운 과거 전쟁이 밝을 수는 없으니까 어둡죠. 근데 무엇 때문에 어두움냐? 자신들이 원폭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사키 피해, 그 히로시마의 피해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딱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반딧불의 묘 아세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네. 그 반딧불의 묘라는 제가 이걸 옛날에 프랑스에서 봤어요. 프랑스에서 악대라는 문화 채널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좋은 걸 많이 해줘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참 내용은 좋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찝찝한 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전쟁 피해 그 당시에 그 원폭을 맞고 뭐 이런 전쟁 피해가 돼가지고 이제 정말 불행하게 된 이제 그 아이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보면서 한편도 되게 찝찝한 거예요. 왜 일본 자기들이 지금 피해자라고 코스프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사실 그렇다 그래요. 이 원작자의 그 소설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대요. 그거는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원작자도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이 그렇잖아요. 그 소설이 영화화 됐을 때 불만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그 원작에서는 자신의 어떤 경험담이 들어간 건데 자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정말 극도의 어떤 그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꼬마가 이제 자기 여동생한테 되게 잘 못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꼭 이렇게
여기 막혀 있는 그 죄의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되고 했는데, 근데 이 반딧불의 묘에서는 제가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오빠가 동생한테 되게 잘해주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좀 불만이 있었던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미화시킨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그 반딧불의 묘라는 그 작품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가해자로서의 자신들의 입장을 싹 지워버리고 그렇지. 피해자 입장으로서의 그러니까 맨날 저 아베 신조 총리도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 불러가지고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가서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한 것만 계속 이제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원폭이 터지면서 일본인들이 겪은 아픔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은 하는데 그렇죠. 그것만을 부각시키고 그 사안이 생겨난 그 원인은, 원인에 대해서는 싹 지워버리고 그렇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예. 얘기인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독일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뭐 피해를 당한 걸 부각을 하는데 자기들이 행한 걸 부각을 해야죠. 그렇죠. 그 전쟁 전범이면은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자가 잡혀 들어가서 이제 수갑 채워서 답답한 거 호소하는 여기 아프다고. 물론 아프겠지. 그치. 하지만 근데 네가 이거 차게 된 걸 생각을 해야지. 왜 찾냐고 그걸 약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 일본이 지금 평화헌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못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는, 저는 이게 이제 상징적 발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발찌. 예. 네. 그러니까 발찌 찬 거예요. 네, 상징적으로 네, 네, 발찌를. 네. 근데 발찌 차니까 창피하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자꾸 감추고 싶어 하는 거. 뭐 그 심정은 이해해요. 그러면 발찌를 빨리 풀게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걸 그렇죠. 발찌를 그냥 풀겠다 그럼 누가 풀어 주냐고. 지금 그거죠. 뭐 풀겠다만 하나? 그거 채운 사람한테 막 일단은 채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그들에게 지금 생떼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예. 그리고 또 차이점 정말 그 어이없는 거 이거 있죠. 독일은 분단이 됐어요. 근데 일본은 분단이 안 됐어. 네. 대신에 우리가 분단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신문에서 그걸 지적을 해요. 지금 오늘 소개하는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라고 하는 신문 여기서 네. 그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네. 유럽에서는 독일이 분단이 됐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분단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분단됐던 차이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독일은 다시 말해서 독일은 전쟁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반토막이 나가면서까지 내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졌는데 네, 철저하게 이제 그 대가를 치렀고 그러면서 이 제국주의 하에서의 체제가 완전히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일본은 그 전후 그러니까 전쟁 중에 그 제국주의 체제가 그대로 전후에도 유지가 되고, 그게 누구 때문에? 미국 때문이죠. 미국 때문에. 미국이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가만히 미국이 들어가서 보니까는 천황에 껌뻑 죽거든. 그러니까는 천황만 가만히 놔두면 일본 애들이 껌뻑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제를 가만히 놔둔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일본이 타협 조건으로 천황만 놔두면은 군대 없애겠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낫죠. 그래? 오케이. 그럼 천황은 안 건드릴 테니까 군대를 없애. 이렇게 이제 막후 협상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가 없어진 건데, 그러니까는 그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 지금까지, 그리고 오히려 분단은 한국이 되고 그 한국 전쟁에서, 그것도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 기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를 일본이 가져가고, 그 분단 체제에서 치러진 전쟁 물자 공급으로 일본은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 부흥이 제대로 있었다. 짚었네. 그렇죠. 제대로 짚었죠. 독일이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허리를 쭉 펴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그 과거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짚고 그 끝까지 잘못한 건 그러니까 상대방이 됐다고 할 때까지 잘못했다고 하라는 그거잖아요. 독일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가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해도 거기서 지금 폴란드에서 누가 뭐라 그러나 그래도 가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제 그만 됐어 해도 또 잘못했다 그러고, 이게 독일이 도덕적으로 이제 존경을 받는 이유죠. 이 무역 분쟁과 오래된 책임이라는 지금 기사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이야기가 흘러갈까요?
일본이 그럼 이게 왜 전후 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 얘기를 해요. 헌법. 그러니까는 독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헌법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헌법의 제1조 1항 이것이 이제 그 딱 한 문장으로 그 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그렇죠. 잘 드러내주는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헌법을 찾아봤어요. 일본 헌법의 제1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가장 그 일본을 그 상징할 수 있는 일본의 그 정체성을 그 묶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독일은 기본법이라 그래요. 네. 그 헌법을 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제1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이렇게 독일의 헌법 1조 1항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첫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기서 독일은 그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일본은 천황이라는 존재를 부각을 시키네요. 제가 참 전근대적이다. 인문학으로 시사읽기에서 네. 최근에 그 상대적 정의에 대해서 선택적 정의 네네네네. 제가 얘기를 할 때 네.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 집단에서 그 상 위에 있다는 것은 General will. 네, 네. 그 자연인으로서 있는 게 아니다. 자연인으로서는 이들과 똑같이 그냥 먹을 권리, 잠잘 권리, 뭐 비에 안 맞고 살 권리 이건 자연인으로서의 인권이고 내가 그걸 여기 올라가서 그걸 취하려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의 장애에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추상적인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으로서의 자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이 뭐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은 그 자리를 만약에 그 일본국의 상징이자 뭐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일반인들의 어떤 그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 저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 대상으로 이렇게 만든다면은 그거는 굉장한 위험이. 근데 그걸 헌법 1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런 위험 부담이. 근데 아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웃긴 나라네요. 근데 이제 그 왕이 있는 나라들은 헌법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군주제를 폐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소수지만 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지금 96세인가 이게 넘었단 말이에요. 76년째 지금 재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영국인들의 대부분은 그 왕이 바뀐 걸 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계속 그분이셨으니까. 사실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79년도였는데 전 대통령이 바뀐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영원한 것으로 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79년도에 대통령이 없어져가지고 나는 굉장히 멘붕이 됐단 말이에요. 갑자기 죽었어.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뀐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영국 국민의 대부분이 왕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왕이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그 왕이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사람들이 왜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언젠가는 바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영국에서도 그 군주제 이거 왜 필요한데?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더 점점 커질 수 있다. 그러면 네. 되게 엉뚱한 상상이지만요. 네. 천황이 네. 일본에서 지금 일본 헌법의 네. 1조 1항을 차지하고 있는 이 천황이라는 존재가 이 한일 관계에서의 오래된 책임을 통감하고 네. 무언가 좀 건강한 의미로 건설적으로 제대로 청산을 하려고 이 사람이 의지를 갖고 네. 좀 전향적으로
행보를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큰 어떤 그 영향이 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천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지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현 천황 얼마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 10월에 이제 즉위식 한다고 하잖아요. 뭐 그 연도 뭐 이런 것도 달라지고요. 예. 그 현 천황이 사실은 굉장히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죠. 그 동생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 반전주의자고 한국에 대해서도 그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 극우 세력에서 현재 일본 천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 현 일본 천황의 사실 이름이 천황이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저도 공중파에 그냥 일왕. 공중파에 나가면 전 일왕이라고 해줘요. 근데 굳이 뭐 아니 천황이면 진짜로 하늘에 있나 그런 그냥 이름인데 뭐. 저는 그냥 뭐 얘네 헌법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천황이라고 칭해주는 거지 뭐. 예. 그래서 그 현 천황이 아들이 없죠. 이제 딸이 있는데 그 천황의 동생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왕위 승계 여기서 사실 그 첫 번째 이게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라마다 이거 한번 언제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승계 순위가 이제 장자 순위다 뭐 이게 있을 수 있고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동생한테 물려주는 거였고 지금은 이제 아들한테 가는데 그 아니면은 그냥 장자라는 것이 어쨌든 첫 번째 그러니까 딸이 첫 번째면 그냥 딸한테 가는 거 이럴 수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지금 일본은 아들이죠? 근데 현 천황 다음에는 그 저기 자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딸로 가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 천황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반전주의자야. 근데 동생은 약간 그 과가 그 아베 신조과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심 천황이 됐으면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우 세력이 많아요. 근데 이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 엄청난 반역행위인데 그럴 수 없으니 그 밑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쪽으로 말고 딸한테 말고 아들한테 그래서 동생한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쪽 계열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그 극우 세력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 천황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되게 입지가 좁군요. 좁다. 이제 조심스럽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현 천황을 너무 건드리지는 않아야 또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일본이라는 나라가 근데 알면 알수록 별로네요. 어쨌든 간에 아까 이제 우리가 봤듯이 헌법 1조 1항에서 천황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독일에서 제가 이제 헌법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독일에서 헌법 1조 1항은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국가의 모든 권력기관은 이걸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과 국가 권력 이 둘 사이에서 이게 무슨 관계일까요? 최근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인권 백서가 나왔는데 올해가 이제 중국 그 건국 정부 수립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권 백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말하는 인권은 우리는 서구의 인권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개인의 인권은 집단 인권과 그 상호적 유기적 관계, 그러니까 집단 인권과 잘 맞았을 때 이제 제대로 비로소 이제 그 인권이 이제 그 인권답게 될 수가 있다. 이제 지켜줄 가치가 있고. 그렇죠. 제 구체적인 워딩은 이제 정확하게 이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개인 인권 물론 좋은데 전체 인권, 그러니까 단체 인권과 이게 조화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가치가 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국가의 그 권력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데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지 개인의 인권도 좋지만 국가가 있어야 나의 인권도 지켜주지 국가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인권을 누가 지켜주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개인의 인권보다 어떤 국가나 집단의 인권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자유를 침해받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네. 당연시 여겨지게 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론데요? 별로예요. 그게 별로라고 생각돼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국가가 있어야 날 지켜주는 거지 국가가 없는데 누가 날 지켜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뭐 그럴 수 있죠. 난민들 봐봐. 국가가 없는데 누가 지켜줘. 그러니까 국가가 일단 있어야 그 다음에 내 인권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전근대적 생각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수사적 표현으로 전근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전근대. 그 시기에. 근대 이전에 그때까지 있었던 사고예요 이게. 네. 근데 근대에 들어서면서 인권 개념이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만들어진 다듬어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권력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그 국가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그게 그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고 뭐가 되든 권력기관, 단체 그것과의 관계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독일 헌법에 나온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 권력의 책무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이유가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계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딱 이게 그 말하고 싶은 게 그 말이에요. 이 독일 헌법의 1조 1항에 나와 있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인권, 그다음에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르기 위한 그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이를 보호해야 하는 게 책임이고 의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과 이 수단이 전도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근대적 의미에서의 그 인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나온 인권 백서가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구의 인권 개념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물론 다르죠. 근데 다르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중국의 그 인권 백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과거에 그때가 옛날에요. 90년대에 그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총리하고 그 국제 잡지 그러니까 저 포린 폴리시라고 하는 그 국제지에서 이렇게 논쟁이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리쿠안유 총리가 이제 기고를 했죠.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반박하는 글을 다시 기고를 했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이지 서구 민주주의, 아시아 민주주의 따로 있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바로 난 똑같이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대통령의 굉장한 명문으로 그럼요.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 나와서 조금 얘기가 빗나가긴 한데 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뭐 유튜브나 뭐 등등 많이 찾아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전남대 강의 뭐 일본 뭐 이렇게 검색어 하시면 나올 거예요. 전체 길이는 좀 몇십 분 긴데 그 중에서 일본 관련 언급이 딱 뭐 짧게 한 10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뭐 있어요. 일본과 관련된? 그거 진짜 명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목소리는 이게 이제 완전히 앉아서 젊을 때처럼 까랑까랑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그 내용 한번 전 들어보시라고 꼭 현재의 일본을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일본이 왜 저렇게 극우화되어 가는가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특히 안보에 있어서는 미일 동맹이 한반도에서 안보를 뒷받침하고 있는 이상 일본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걱정거리는 일본이 급격히 우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을 부인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침략과 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부인하는 새로운 국가주의적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신내각의 출범과 더불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금 한국과 중국을 물론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대일 비판의 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당시 공동의 침략자였던 독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독일은 침략 전쟁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했습니다. 독일은 침략 전쟁의 진실에 대해서 어린 세대부터 교육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반성과 시정의 태도는 주변 각국의 신뢰를 얻게 되어 독일 통일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일본은 이대로 가면 아시아의 나라와 큰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헌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달라요. 네. 그래서 네. 그게 그러니까는 어떤 문제 그게 그래서 어쨌다고 네. 이게 어디 문제로 연결되냐면은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공 문제로 직결된다는 얘기예요. 천황이 국가의 상징인데 그 어쩌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독일 헌법을 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바로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위안부 문제, 전쟁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서부터 두 나라의 국가적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출발점부터.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무슨 뭐 돈을 줬네, 만에 뭐 5억 원을 줬는데 또 달래니 이런 자질구레한 정말 지엽적인 거는 빼고 그런 거 말고 도대체 인권을 졌다고 생각하는 이런 나라하고 상대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한다는 거예요. 지엽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치사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왜 있잖아요. 우리 이용준 교수님하고도 이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죠? 그러니까는 이미 일본은 중국하고도 그런 과거에 우리 한일협정 같은 것처럼 중국하고도 협정했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에다가 돈도 줬어요. 근데 그건 그거고 국가하고는 그거고 그다음에 중국 징용공들에 대해서 보상도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왜? 그리고 그것들이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국가와의 어떤 협정은 그거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그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법원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말을 뒤집고서는 아무리 일본 보도를 봐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저기 뭐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신문들은 예외로 치고 좀 좋은 신문이에요. 네네네. 제대로 된 신문이고. 제대로 된 신문이고. 산케이 신문 같은 데선 절대로 다룰 리가 없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런 맞네, 진짜. 그래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우리 토착 왜구들 얘기해 볼게요. 이 문제 자꾸 할 때 야,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합의했잖아. 결국에 일본이 보기에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바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도 저는 이 독일의 이 언론에서 지적하고 그렇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지엽적인 걸로 지금 우리가 그 다툴 만한 소지의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 독일을 못 읽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방송을 봐야 된다. 안 보겠지. 근데 또 하필 그 사람들은 안 봐 우리 방송, 그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보게끔 하지? 방법이 없네. 제목으로라도 낚을까요? 제목으로 이제 반대로. 네, 제목으로라도 좀 들어와서 보고 욕하시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한일 갈등에 대해서 쟤네 원래 그렇게 싸우는 나라잖아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틱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깊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 기사. 바람직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기 사실 독일도 처음에는 안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소개해드릴까 어떡할까 시간이 좀 그런가? 네.
뭐 빨리 한번 소개해드리죠. 뭐 그러니까 독일의 아까 이제 그 신문,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혼트샤우라는 신문인데, 그게 거기서 이제 법적인 그 용어까지 등장해요. 뭐냐면은 바로 이런 강행 법규라고 하는 거. 네. 강행 법규 위반이라는 개념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 읽는 신문에다가도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야기인데도 대단하네. 이런 거를 썼다는 것이 참 대단해요. 아.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 법이 한일 간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이제 협정이 맺어졌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두 나라가 사인을 했다 쳐도 그것보다 상위의 개념. 네네네. 그러니까는 인권에 위배된다든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법들도 그렇잖아요. 헌법에 위배되면은 뭐 헌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밑에 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상위 개념을 위반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 법 안에서 정확하게 준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무효라는 것이죠. 네네네. 이게 바로 강행법규 강행법규 위반이라고. 위반이라는 것이죠. 강행법규라는 말이 그렇군요. 예. 그래서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의미인데 네.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권 이런 것. 인권을 지켜야 된다라고는 인권이 가장 그 상위에 최우선시돼야 된다는. 네. 그거 위반하면 그건 무효라는 거죠. 그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저기 독일 언론들이 이런 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고맙네요. 그렇죠. 고맙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드리려고 이제 요까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던 거 그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독일의 또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자이퉁이라고 하는 거. 자이퉁. 예.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자이퉁 해가지고 FAZ 해가지고 파츠라고도 하도 기니까 부르기도 해요. 네. 근데 이 신문에서 한번 그 양비론적인 그 이런 거 있죠. 그 중립적이다,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일본 지금 문제 있는데 제일 기사 쓰기 쉽죠. 둘 다 공부 안 해도 되죠. 조금씩 양보하고 그러니까 한국도 일본도 좀 너희들도 너무 하지만 한국도 너무 오래 끌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기사 쓰기 쉬워요. 그런 얘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그럼요. 거. 그런 기사가 한번 있었어요. 최근에요. 최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 그러니까 9월이었나 8월이었나 9월이었나 그래요.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9월 9일. 9월 9일. 예. 거기서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선 Neue Fronten in Ostasien 이렇게 돼 있어요. 동아시아의 새로운 전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일본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 자세로 유지를 해 왔었다. 그런 이 협력의 틀을 깨고 최근에 그 미국의 어떤 긴급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그러니까 지소미아 군사 기밀 정보 교류 협정 연장을 거부해서 지역 안보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에 대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일본 니들도 좀 잘못한 거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도 너도 뭐 좀 너무하네. 왜 갑자기 이제까지 실용주의적으로 잘 이용해서 먹고 살았으면서 협력의 틀을 깨고 난리야? 그렇죠. 이런 식의 논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자이퉁 신문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국내 토착외구들이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다. 그렇죠. 좀 그렇죠. 예. 참고로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자이퉁은 보수 성향의 신문인데 이 논조가 괜찮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외신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자주 인용을 자이퉁. 해요. 네, 여러 자이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자이퉁.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때 이 기사는 좀 나도 그때 보긴 했어요. 사실은 보면서 좀 이따구로 기사를 썼나 이제 그러고 넘겼는데 그로부터 몇 주 후에 그러니까 같은 신문이에요. 같은 신문 23일자에 독일의 그 한국학 교수, 그러니까 독일의 그 베를린 자유대학, 뭐 우리가 서양 얘기할 때 가끔 자유대학 하는데 자유대학이 뭐냐면은
옛날에 대학들이 그 카톨릭 대학이 많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저기 종교 그와 관계 좀 없다는 종교 색채가 적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자유대학이다 자유대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독일도 있고 뭐 저기 베네룩스 국가에도 있고 뭐 이런데 프랑스에는 자유대학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대학 자체가 전부 그 비종교적 그러니까 그렇죠. 세속이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 기독교 대학이 있긴 있는데 네네. 그거는 아주 일부 아주 네. 정말 그이고 대학이라 하면 바로 그 세속 그리고 국립 이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독일에도 베를린 자유대학 베를린 자유대학. 네. 그래서 이제 베를린 대학인데 거기 한국학과가 있어요. 근데 한국학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 교수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하네스 모슬러라고 하는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아까 소개해드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이 하나가 최근에 소개가 됐어요. 네. 뭐냐면은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 이렇게 제목이 이거예요.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 한국인들이요. 들어보시면 알아요. 네, 알겠어요. 뭐냐면은 이 모슬러 교수가 이제 65년도 독재자 군사 네, 독재자 네. 박정희가 일본하고 맺은 협정 네. 이거를 35년 동안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던 그 일본의 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인정하자는 것을 혹시 당신들이 실용주의적이라고 부른다면 오케이 그러면 실용주의적이다. 그리고 그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들 몰래 일본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지원재단 만들어 놓은 거를 만약에 가만히 놔두는 것을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그렇게 그걸 실용주의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현 정부 문재인 정부 실용주의를 버린 것이 맞다. 그게 실용주의라면 오케이. 하지만 그런 실용주의가 바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보수주의 정부가 이야기한 한일 관계 문제의 근원이다. 누구요? 어떤 분이요? 하네스 모슬러 교수. 저 기억하고 있을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네네. 젊고 멋있어요. 아 그래요. 이분이 우연히 더 젊었을 때 이렇게 배낭여행을 한국을 왔다가 네. 한국에 반해가지고 이제 한국어 배우고 이래갖고 한국학과 교수가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알게메ine 자이퉁에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이제 싶은 것이죠. 실용주의, 오케이 실용주의가 뭐야? 그러면서 이제 접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실용주의야? 그래. 그렇다면은 현 정부 실용주의 버린 거 오케이 맞아. 근데 그 실용주의, 바로 그 실용주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부가 이 한마디로 두 나라 관계도 말아먹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그 한일 관계 문제의 근원적인 그 모순 이걸 만들어 왔던 거. 그게 그럼 그 실용주의다. 그게 실용주의라면은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거죠. 일본에도 우리가 이런 그 지금 앞서 이 교수 하네스 교수 말고 앞서 그 파스에서 실용주의적 자세 협력의 틀을 약간 이렇게 인정을 하고서 니네 왜 그걸 깨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한 이 교수님의 반론이 너무 명쾌한 게 이런 자세를 35년 이상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5년 맞아요? 65년이면은 맞죠? 그 정도 된 거죠. 36년 아닌가? 35년인가? 35년, 36년? 그러니까 그 정도 계속 여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어떤 과거사에 대한 질문도 제대로 던질 수 없었고. 그렇죠. 일본은 어찌 보면 이건 좀 논리적인 비약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잘못을 털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게을리하고 안 한 거죠. 네, 의도적으로. 안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런 거 빌미를 준 건 맞죠. 욕을 안 하는데 그걸 굳이 그렇지. 하네스 모슬러 교수. 네. 존경합니다. 그래요. 뭐라 독일어로 단케쉔? 맞아요. 단케쉔. 예. 그래서 그러면서 명확하네. 이제 일본은 이 전쟁에 대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에 대한 사과 했는데 왜 한국은 끊임없이 또 하라 계속 새롭게 요구 사항을 하느냐. 그 일본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근데 지쳤다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할 만큼 했잖아. 이렇게 일본에서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쳤다는 게 아니라 지치지 말라는 것이 일본을 향해서도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일본을 향해서도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할 만큼 하지 않았냐? 그 했는데 또 요구하고 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모슬러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새로운 요구가 아니다. 오래된 요구이다. 니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은 오래된 요구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는 간단하다.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반인류적인 범죄에 대한 부인, 전범자의 영웅화, 헌법, 평화 헌법을 해체하려는 시도, 역사 비판적인 전시회 아시죠? 네네네. 그 전시회를 방해하는 행위, 네. 또 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를 거부하는 소리를 듣는데 지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일본인들도 야, 너희들 그만 좀 해라 지쳤다 이런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야 정말 그 이렇게 하는데도 또 아직도 전범에 대해 계속 우리 저기 그 전범들 그 합사된 가서 참배하고 참배하고 그러죠. 있고 네. 그다음에 평화헌법 고친다느니 계속 어쨌든 자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진짜 지쳤다는 것이죠. 결국은 양쪽이 다 지친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실용주의 좋아. 그렇게 좋아. 실용주의가 좋은 거야. 근데 지금 모슬러 교수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그 감정을 넣어서 하는 건데 모슬러 교수의 빙의 대신 네, 임상우 소장님입니다. 빙의가 된 거예요. 네네네. 좋은데 만약에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였다면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폴란드였다면 그러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실용주의가 됐을 것이다. 왜? 그 상대는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실용적 접근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 그 이유 폴란드와 프랑스를 침략했던 독일은 그 이후에 도덕적 이유에서 노력을 했고 이웃 국가들과 전 세계에 독일의 역사적 잘못을 인식하고 책임을 인정하는데 지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독일은 지치지 않고 잘못했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도 일본의 태도에 실용주의적 명목으로 지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실용주의적으로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다 와요. 네. 이제 실용적 접근을 해서 막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래? 발목 잡을래? 그래 실용주의적 접근. 그 실용주의 갖고 대통령 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이모 씨라고 MB요. 예. 대통령. 네. EMB 그 돼버리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당사자들이 좀 깨있길 바란다. 네. 그래서 아까 제목이 지치지 말고 저항하라. 그게 저항하라는 것은 이제 일단 한국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일본을 일본을 향해서도 그렇게 그게 힘들어?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항의 받아내. 항의 받아내고 사과해. 사과를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하는 것이 진짜 사과라고. 그렇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우리 친구 관계에서 그렇죠. 잘못한 게 있으면 됐어. 그래도 진짜 그렇지. 미안해. 그걸 그 그게 감정이 사과지. 서로 교감이 될 때까지 그렇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자, 이게 이제 그 독일의 그 지식인들 신문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최근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 뉴욕 타임스에도 65년 한일 협정 이거는 미국의 음모가 이제 그 뒤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그거예요. 왜 한일 두 나라끼리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미국 탓하는 놈들은 하나도 없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미국 탓을 안 하고 일본도 미국 탓을 안 하고 사실은 미국이 그 뒤에서 다 시킨 건데 이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분은 역사학자인데 네. 어쨌든 이런 그 해외에는 그 이 양심적인 활동을 하는 지식인은 근로 활동을 해야죠. 네. 공부하고 책 읽고 근로 활동을 이런 양심 있는 지식인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네스 모슬러 교수? 네.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라도 인사드려야지. 예. 그 페이스북 들어가서 네, 이렇게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요. 네. 하네스 모슬러 교수, 독일의 한국학 교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 이 무역 분쟁과 오래된 책임이라는 그 독일의 언론이 우리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기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